네, 앞서 전해진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 여야 간 이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지켜본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거부권을 기어이 행사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어제 민주당을 포함한 일곱 개의 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서 특검 수용을 압박을 했습니다. 일각에서 탄핵까지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취임 후 10번째가 됩니다. 야권의 반발, 또 정치권 부담,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듯이 공수처에서 현재 이 수사 외압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당시에 수사 담당자, 그다음에 그 윗선까지 지금 불러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문제가 있다, 의혹이 더 남는다 하면은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 반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의 요구를 행사하면서 아마 윤 대통령이 잘 설명을 할 것이다.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만약에 저는 7개의 야당이 지금 자꾸 시위를 하는 식으로 이제 특검을 압박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럼 만약에 의문이 별로 없다. 외압의 당사자가 누구다. 또는 외압의 실체가 없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때도 또 특검을 아마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의문이 남는지 안 남는지 그걸 지금 판단한 뒤에 특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마냥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오늘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이 상세하게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의미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은 28일에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의 이탈표, 이번 21대는 한 17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 것 같아 보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총선 이후고요. 그러니까 낙선자나 이런 분들이 총선의 민심을 확인한 이후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통과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도부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는 집단 퇴장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재의결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국회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또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 이런 방침이죠.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글쎄요, 계속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특검은 윤 대통령은 조사를 해보고 하자는 의견이지만 국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은 17표죠. 21대 국회니까. 그러나 이제 22대 국회가 진행이 되면 이제 9표만 넘어올 경우, 이제 9표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줄 경우, 그럴 경우 이제 재표결도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그 단계가 될 때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것이 22대 국회 잘 아시다시피 원구성 협상 굉장히 길게 갈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긴 원구성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한다 할지라도 7월 8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원구성 협상이.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제 발의를 해서 통과되고 뭐 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표결하고 그러면 정기국회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 아마 그때쯤 되면 네네. 공수처 수사 끝날 거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재의 요구를 할 이유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22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뭐 재표결까지 갈지 안 갈지 그거는 현재로서는 제가 추정컨대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 전에 공수처 수사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공수처 수사의 결론을 놓고 자 특검을 도입하느냐 뭐 이 논란은 또 계속되겠죠. 알겠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관건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가운데 여당은 경찰과 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죠. 공수처가 오늘 김계환 사령관 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함께 소환할 예정입니다. 대질 조사도 할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 상황은 어떻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그동안에 이 쌓여왔던 불신을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수처가 윤석열 정권 하에 어쨌든 행정부의 기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는 척하고 또 이게 상황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은 그런 생각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현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이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보면 뭐 사과를 뭐 한 것 같은데 사과한 이후에는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저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신뢰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글쎄 그게 좀 저는 좀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후예인 민주당이 그걸 못 믿겠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그 민주당은 뭘 만들어 놓고 믿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궁금증이 앞서네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간한 이 회고록에 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야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 회고록은 김 여사의 혈세 관광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불씨를 살리고 잠시 잊었던 문 정권의 뻔뻔함을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김정숙 여사를 소환해서 약간 물타기하고 프레임 전환하려고 하는 카드로 계속 써왔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 이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인도 측이 먼저 자신을 초청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 아내를 보내달라는 초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얘기는 좀 다릅니다. 우리 측이 김 여사의 방문을 먼저 인도에 타진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회고록 내용과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2018년 7월 상황입니다. 7월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그 일주일 뒤에 이 허황우 관련한 행사가 있으니까 11월에 다시 방문해달라고 합니다. 인도가 요청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곤란하다. 여기까지만 그 각종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기 곤란하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때 인도가 영부인을 초청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이 자 7월 그 외교부가 우리나라 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문체부의 최고위급이 허황우 관련 행사에 와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때 그 김정숙 여사를 인도가 초청했다면 그러면 그런 문서가 남을 리가 없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해 9월에도 또 외교부가 그 문체부에다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을 초청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10월 중순부터 이게 김정숙 여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단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에서는 그 도종환 장관이 가기로 돼 있다가 우리 측이 먼저 김정숙 여사를 단장으로 한 방문단을
꾸리기로 검토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 김정숙 여사가 관광을 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그 도종환 단장의 방문단을 개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그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부분이 본질입니다. 그 지금 본질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종환 장관이 가는 것을 김정숙 여사가 나중에 이제 그 관광처럼 이제 돼버렸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회고록과는 달라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비판의 정도는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쭉 설명된 것들을 쭉 다 찾아보고 좀 취재를 해보면 그 당시에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정부가 추진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위해서 외교부 장관이나 문화부 장관보다는 대통령의 부인이 그 전에 가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 뭐 어쨌든 관계를 스타트를 했으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공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인도 측에서 공식적인 초청이 먼저 있지 않았느냐. 네네. 그 부분도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적인 대화에서 아내를 보내달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아이디어를 또 인도 측에 전달을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공식 채널에 일해서 그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비공식적인 대화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공식적인 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인도가 그래? 한국이 영부인이 오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초청하지. 이래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외교적 효과가 더 있느냐의 문제는 비판의 지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이게 관광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건 조금 과한 저는 비판이라고 글쎄요. 봅니다. 물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공식적인 기록에는 나오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 첨언해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일단요. 민주당에서도 사실 박지원 당선인 이 정부인 첫 단독 외교라는 표현 이게 이호 여사의 유엔 연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고록 내용이 논란이 되면서 이제 긁어부스럼 그러니까 회고록이 오히려 나오면서 일이 긁어부스럼 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그렇죠. 아니 이 시점에 회고록을 그렇게 시점을 맞춰서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고 굉장히 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뭐 그렇게 이 시점을 일부러 택해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본인이 거기서 이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논란이 재점화된 거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다시 불씨를 살려낸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회고록과 관련해서 요 이야기도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관련 외에도요. 회고록에 북한 관련 내용을 놓고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진심이었다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아니란 생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동일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나 하나에 관계된 게 아니라 전 국민과 국가와 관련된 거라면 어느 한 사람의 진심만을 믿고서 국정을 운영하거나 추진할 수는 없겠죠. 그런 비판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선의와 신뢰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만약의 가능성, 다시 말해서 안보관을 확고하게 하고 국방력을 확고하게 해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만약의 가능성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은 필요했다. 그런 지점에서는 너무 선의에만 의존한 정책이었다라는 비판을 하는 부분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회고록에 대한 북한에 관한 비판,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여러 북한과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회고록에서 얘기한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을 위해서 또는 그 동생인 김여정이 남한을 위해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얼마나 여러 번 우려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이후에도 북한은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는 사실이 다 입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걸 무비판적으로 다시 우리 국민들한테 사실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대단히 궁금하고요. 네네.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논란이 될 거라는 사실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몰랐을까? 그런 부분은 더욱더 궁금증을 낳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그 리얼미터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 6.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지지율 하락 원인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과 맞짱 트는 통쾌감을 추미애를 통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당원이 진정 당의 주인인 정당으로 실제 환골탈퇴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정확한 처방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민주당 지도부는요, 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것에 대해서 반발해서 지지층이 이탈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동일하십니까? 그리고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뭐 저는 다른 변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 6.1%에 해당하는 게 뭐 탈당하는 분들이 6.1%나 차지한다 이렇게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에 적극 임하는 사람은 대부분 정치에 굉장히 고관여층이나 열성적인 분들이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과대대표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른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6.1%가 줄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만 강성 지지층은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숫자가 작더라도 눈에 보이는데,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지지층과 중도층은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런 것들을 너무 강성 지지층만 따라서 움직이면 휘둘리게 되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중도층과 합리적인 지지층은 오히려 놓쳐서 큰 일에서는, 마지막 그 선거에서는, 공직선거에서는 이를 그르칠 수가 있다.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상은 이해하나 미래를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 탈당 신청 당원 10,000명을 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민주당은 당원 권한을 확대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진화에 나섰죠. 당내에선 의원들만 득표권이 있는 원내 선거에 당원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 주장은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원내대표잖아요. 원내대표인데 왜 원외의 사람들 관여시키죠, 거기다가? 코미디 같은 일이죠. 이제 이거를 지금 뭐 일부 이제 탈당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 지식의 처방을 내놓는지 모르겠으나 원내대표라는 이름은 원내 사람들이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관행이자 상식이죠. 그런데 그거를 원외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탈당 신청이 10,000명을 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난 주말까지 탈당 신청자가 4,00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탈당을 한 사람은 1,600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었다고 해서 10,000명이 다 탈당하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당 당원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만 명이 넘어요. 1%도 안 됩니다. 0.몇 %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0.몇 % 정도가 뭐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에 일부 뭐 정청래 최고위원 등 이런 사람들이 휘둘리는 것이 문제지, 저는 저 숫자 자체는 거의 뭐 이렇게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숫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그 저 문제를 가지고 뭐 당이 들썩이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저는 과장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들썩이는 것도 과장 보도라고 하시고, 또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그렇게 당에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아까 김민석 의원도 얘기했고, 그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자라는 의견들이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거는 좀 문제점 아니에요? 문제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단의 강성 지지층이 당의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당이라고 볼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뭔가 이렇게 좀 더 전문성을 갖췄거나 좀 더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A제를 뭐하러 합니까? 이러면은 뭐 이게 뭐 인터넷이니 뭐니 다 발달돼 있는데 대의제 폐지하고 국회의원제 폐지하고 그냥 선거부를 만들어서 투표부를 만들어서 전자투표로 직접 민주주의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그걸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직접 정치하겠다 이런 걸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같은 잣대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근대 국가가 만들어진 제도를 존중하는 모습, 그 상식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성 지지층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당행권 뭐 10%를 더 부여하겠다 이렇게 하는 지도부의 행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은 그 당의 권력을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본인이 좀 약간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이해를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이걸 쓰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제도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제도를 넘어서서 자기의 의견을 내려는 시도들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쁜 역사의 선례가 되고 나쁜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원권 100% 투표인이 전당대회 규칙을 바꿔야 한다 이런 요구가 확산이 되고 있죠. 당 지도부와 만난 상임 고문단도 민심 반영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세가 역시 당심과 민심을 적절히 배분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시대의 흐름이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자, 일단 그 친윤계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민심 반영하는 거 가고 있고 퍼센트만 남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심 100%라는 게 원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은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 김기현 대표를 뭐 일종의 이제 옹립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뭐 5대 5거나 아니면 7대 3 뭐 이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한다는 것은 결국은 당심이 민심을 추종하지 못한다. 민심과 당심이 다르다. 왜 과거에 보면 기자들이 갈라파고스 정당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민심은 그 정말 도도히 흐르는데 당은 그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더군다나 그 민심과 당심이 다를 때는 민심이 우선돼야 되지 어떻게 당심이 우선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심을 반영하는 거는 그 필수적이고요. 다만 퍼센테이지를 뭐 20%로 할 것이냐 30%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너무 작게 할 경우에는 또 문의만 반영했다 이런 그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도 대개 뭐 5대 5나 7대 3 정도가 됐습니다. 아마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30%나 50% 정도의 민심은 반영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0에서 50% 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가운데요. 총선 백서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죠. 이 한동훈 책임론을 언급했던 이 조정은 의원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어떤 의구심을 표명하는 사람이 있을 때 선제적으로 이거를 나는 그런 생각 전혀 없다라고 차단하고 나왔다면 그 비판이 커지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뒤늦게 뭐 나는 출마 안 한다라고 선언하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총선 백서가 뭡니까? 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문제를 진단하고 당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당은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을 인정받고 신뢰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조정은 백서 출간 위원장이 그 자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불출마 선언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출마 선언뿐만 아니라 이게 그 총선 백서 만드는 거 시기를 전대 뒤도 하는 거나 아니면 늦추는 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조정훈 위원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사실은 원래 6월 말 7월 초에 전당대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6월 중순에 내겠다고 하니까 이 백서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출마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건데 저는 본인 출마는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별 관심도 없고 아마 나와도 뭐 가능성이 높지 않다. 오히려 조정훈 이 TF 위원장의 배후
뒤에서 누군가가 지금 어느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니냐. 오히려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